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농심 같은 라면 업계에 이어서 롯데와 혜태제과 이런 제과업계들 그리고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SPC도 빵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이 소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6월 29일 목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레이첼 야마가타 Baby You Are Love. 광고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죠.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비 오는 날 어울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비 오는 날 들으니까 너무너무 처지고 딱 좋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네요. 저도 좋아요. 저 비 오는 날 또 비 오는 날 처지는 맛이 있어야죠. 그쵸? 오랜만에 내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권경은님, 빵값이 내린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고광현님, 라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국물까지 다 마실 테야.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적들의 병참을 축내야겠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장난 없이 많이 먹어버립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먹을 테야 이렇게. 그쵸. 가끔 내리는 것도 있는데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게 맞느냐. 시장에 맡겨둬야 하느냐.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시장에 다 맡겨두고 시장 논리에 따라 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 또 이게 가끔 호루라기를 불지 않으면 그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기업에만 다 맡겨둔다 그러면 아동노동, 무한노동, 말도 안 되는 임금 이런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법도 있고 경찰도 있는 이유가 이래서 있구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유튜브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죠.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교라 고릴라 보라와 함께 해주세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도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시황 살펴보고 돈 되는 뉴스들 일타경제 이슈에서 그냥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 몇 명일까요? 무려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숫자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숫자죠. 근데 그 유튜브가 곧 국내에서 쇼핑하는 단추도 만든대요. 게임 서비스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유튜브의 신사업 진출 왜 그러는지 이게 기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IT 언박싱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떻습니까? 네,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엇갈린 차별화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1% 넘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 진행 중에 있던 22 포럼에서 파월 의장 포함한 주요국 은행장들이 잇따라 긴축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이거를 나름의 잘 소화해 나갔다라는 점이 미국 3대 증시에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깐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한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규제를 해버리면 장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전망이 확 어두워지는 겁니까? 그 말씀 아마도 엔비디아 지금 팔아야 돼요라고 좀 물어보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근데 굳이 지금 많이 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 중국향 매출이 지금 AI 쪽과 관련해서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규제가 과연 얼마나 좀 장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 쪽으로 AI 쪽 물량 반도체를 많이
못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번 규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엔비디아의 주가에 크리티컬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네네. 그 파월 의장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다 모여서 금리 올린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데도 증시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학습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중앙은행장들도 결국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뭐 본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나 고용들 데이터들에 따라서 수시로 그거를 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이거를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경험해 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도 중앙은행장들의 발언, 뭐 파월 의장이나 혹은 20총재 이들의 말이 어떤 것들이 전해지는지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여기 다른 투자자분들도 미국의 뭐 주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부문 고용이나 그 다음 주에 발표된 CPI 등 이러한 지표를 보면서 반응이 아니라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도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6월 FMC 이후에도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단 자체는 견고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를 두고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네. 2분기 중국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다. 그런데 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한지영 연구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테슬라 전망이? 테슬라 전망은 저는 일단 테슬라 좋아해요. 이게 뭐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들의 성장 그 이익 성장이나 그 다음에 AI 쪽들의 그 비즈니스 경쟁력들을 보면은 테슬라 쪽들은 괜찮을 것. 테슬라는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유율 하락하는 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오고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뭐 중국 내 BYD나 광저우 자동차 그룹 또 전 세계적으로는 벤츠나 BMW 같은 독일 3사들 이런 쪽들이 다들 전기차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만큼 점유율 하락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걸로서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장 자체가 커지면 점유율이 하락해도 장사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오늘 우리 장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우리 반도체주들 어떤가요? 예, 반도체주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0.2%대 정도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5%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0.1%대로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버티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매매하는 거랑 현물 매매하는 거랑 패턴들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현물 매도는 어떻게 보면 증시 방향성을 놓고 베팅을 하는 성격이 짙은데 선물 매도는 저는 뭐 몇 개월 동안 좀 고민을 해보고 했던 주제이긴 한데 그냥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들의 선물 매도 증시 방향성 베팅과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냥 그들의 그 투자 전략상 해지 용도, 위험 회피 용도 혹은 위험 관리 용도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흐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뉴스들 싹 정리하겠습니다.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빗속을 뚫고 우리 추동훈 기자가 오늘도 뉴스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뉴스가 반도체 얘기예요. AI 칩 이제 고성능 됐고 저성능 칩도 중국에는 팔지 말아라. 미국이 추가 제재를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뭐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서 이제 AI 기술이 워낙 오래 각광받고 있는데요. 뉴스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관련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 고성능 AI 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그룹이 대표적인 이제 AI 생성형 AI 기술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칩 회사인데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A100과 H100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규제를 통해서 이미 중국으로의 수출 쉽지 않게 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새로 나온 뉴스가 뭐냐면요. 미국 상무부에서 다음 달 초부터는 엔비디아나 AI 전문 칩 제조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정부의 허락이죠.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 및 기타 우려가 되는 국가에 선적하는 것조차 모두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그게 바로 A800이라는 칩이에요. 이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칩 중에 A800은 A100의 약간 변형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A100이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 들어갈 경우 뭐 군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보안 시설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적 우려가 된다라는 안보의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금지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칩을 안 팔 수는 없고 조금 성능을 떨어뜨려 놓아서 이 정도는 그래도 중국에 수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만든 게 바로 A800이라는 칩인데요. 그래서 이 칩은 그래도 계속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칩조차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수출하지 말고, 만약에 수출할 거면 우리의 정부의 꼼꼼한 점검과 확인을 받아서만 해야 된다라고 추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이 다시 또 격화되는 거 이 AI 기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타격받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용 반도체 칩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좋겠다. 거의 독점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1조 클럽도 돌파했고요. 시총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제 주가가 뉴스가 발표났을 때 원래 시간 외였습니다. 그때 4% 5%까지 빠졌다가 장이 개장하면서 결국엔 1.81%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엔비디아나 AMD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 기업에는 큰 악재로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 그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지나가는 이슈일 수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규제가 먼저 발표되고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약간 완화되거나 절충점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양국이 또 협상에 들어가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요, 뭐 자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내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고 이 경쟁력을 높여서 가져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3.2%,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GPU를 생산하는 징지아라는 회사도 4.8%나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정책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 우려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뉴스, 이러다 보니까 AI용 반도체 밀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정책위에는 대책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안 팔면은 딴 데서 수입해가지고 몰래 들여와서 쓴다. 네, 맞습니다. 예, 중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역시나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생겨버리니 중국 내에서 이 밀매업자들이 성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AI용 반도체를 밀수를 하는 시장에 수천 명의 상인들이 지금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A100이라는 대표 칩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13만에서 15만 위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 3천만 원쯤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싼 칩이에요. AI용이다 보니까 고급 칩이어서 비싼데 이게 2, 3천만 원에 밀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얼마짜리예요? 원래 가격이 1,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2배 가격에 이제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게 보일 만한 시장이죠. 그래요. 최근에 중국 전자상가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중국의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이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GPU 오픈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이네요. 이게 베트남 같은 나라하고 중국은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든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서 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영국 최대 수도회사라는 게 그 수돗물 공급하는 회사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템스 워터가 파산 위기다. 정부가 이걸 국유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영화 많이 되어 있죠. 영국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최대 수도회사입니다. 상수원을 공급하고요. 하수를 처리하는 기업인데 템즈 워터라고 있습니다. 뭐 영국을 대표하는 템즈강의 그 템즈가 맞고요. 런던과 주요 도시를 다 지나가는 요 회사입니다. 런던 등 영국 인구의 4분의 1의 수도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큰 데인데요. 여기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뭐 완전 국유화는 아니고 일시적으로라도 안정화시킬 때까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유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도 원래는 국가 회사였는데 공영화 기업이었는데 민영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지금 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재정난이 어떻게 드러났냐? 세러 벤틀리라는 최고 경영자 CEO가 갑자기 사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CEO가 멀쩡한 회사를 다니다가 사임했나 살펴보니까 이 수면 밑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현재 부채 규모가 140억 파운드 정도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한국 돈으로 바꾸면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겁니다. 자,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인데 회사는 어쨌든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고군분투 중인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지분이 많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이제 지난 3월부터 해서 5억 파운드를 투입을 했었고요. 지금 10억 파운드 추가 투입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부채 규모가 140억 파운드인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이처럼 지금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국유화를 해야겠다라는 방침도 세워놨다고 해요. 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을 때 영국의 에너지 기업 벌브라는 회사가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영국 정부가 직접 잠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고 하는데 자, 물이라는 건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국가인데 이 물을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게 좀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을 보니까 좀 운영을 잘못한 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상수도원의 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불법으로 이 화수물을 유출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쳐서 벌금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이게 어쨌든 기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게 똑같진 않지만 한국도 지금 한국전력이나 이런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부채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우려를 키우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영국의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피해자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 추려졌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피해자 규모가 산정되는 거, 확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 규모에 따라서 피해액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정부의 지원 정책의 규모도 이제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이 피해자로 인정할 것이냐가 중요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2차 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열어서 총 제출된 268건에 대해서 265건을 피해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올라온 상정된 안건은 인정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바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불리죠. 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시장에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부족하긴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도에 전국적으로 접수된 건수는 3,627건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중에 지금 10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일단은 피해자로 인정이 됐었고요. 아마 매주 회의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가 피해자인지를 상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첫 단추가 그래도 잘 꿰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을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 경매를 할 때 우선 매수권이 생기고요. 경매 자금의 저리 대출도 진행되고 긴급 주거 프로그램 등 여러 특별법과 관련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65건 중에서 무려 195건이 지난 인천에서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 사기꾼 피해 대상자들이고요. 나머지는 60건이 부산에서 나머지 4건은 또 다른 인천의 사고에 대한 피해자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지원 재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당연히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신청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기를 일단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좀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분들은 얼마나 숨이 넘어가겠습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뭐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또 이거 자체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라면에 이어서 과자와 빵까지 줄줄이 가격이 조금씩 내려간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전 세계가 다시 또 인플레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다행히도 조금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 시작은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8일에 라면 가격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요.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식료품 가격들을 올렸었는데 이제 전국 국제 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도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부탁 또는 뭐 약간의 협박을 한 거죠. 업계에 이러한 영향력이 잘 미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라면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 발표를 했죠. 농심과 삼양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또 오뚜기와 팔도 등 4대 라면 기업이 모두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가로 발표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요. 7월 1일부터 15개 제품군의 가격을 평균 5% 정도 인하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이제 라면 기업들이 이렇게 인하를 하자 관련 업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먼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과 업계입니다. 과자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신데 이 제과 업계에서도 줄줄이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롯데 웰푸드는 3개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고요. 혜태제과는 4달부터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인하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직접 관련돼 있는 기업이죠. 제빵업계입니다. SPC로 대표될 수 있는 이제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죠. SPC가 식빵, 바게트 등 30종의 가격을 5%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안 그래도 파리바게트를 갔었는데 식빵을 갑자기 20% 할인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왜 하지 하면서 제가 2개 샀거든요. 아마 이러한 추경호 장관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식품업계에서 가격 인하가 진행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사실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인하가 된다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 또 대표 제품 몇몇 개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많이 또 손해를 보니까 몇몇 개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것인지 좀 인플레를 완화하는 큰 긍정적 효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선 분명히 반론이 있을 겁니다. 시장의 수급에 맡겨야 한다.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 안 팔릴 거고 그러면 자연히 도태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리긴 올리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오름폭 그 이상으로 소위 탐욕적인 인상폭이 반영되고 있다. 소위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마카로니 보이콧이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스타 값을 지나치게 올렸다. 원가 대비.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이렇게까지 갔어야만 가격이 조정이 된다. 이거 좀 고민해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작품성과 흥행성을 챙길 수는 없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수입차 사기가 있었다. 200억 원대의 사기 피해자가 130명이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지표가 사실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늘어난다, 네. 경제 사건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자, 200억대 제주도의 수입차 사기 행각이 발견돼서 이제 구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캐피탈 업체를 끼고 명의를 빌린 겁니다.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60개월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우리가 할부금을 다 내줄게. 대신에 우리가 그 차를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일부를 너희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차를 빌려 산 다음에요, 할부금은 주지 않고 차량은 또 대포차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튀를 해버린 거죠. 자, 피해자만 130명이고 피해 규모도 200억 규모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 사건, 일종의 좀 약간 전세 사기 느낌처럼 이제 대량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5명이 검거됐고 9명이 구속됐는데 수배를 통해서 90대의 차량은 찾았는데 여전히 많은 차량은 찾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 피해가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사기 사건이 자꾸 보인다는 거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름만 빌려주고 수익으로 2천만 원을 준다.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돈을 누가 나한테 왜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 걸려들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는 그런 조심하는 거, 이런 건 또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게 된다고 해요. 안 그래도 동영상 서비스 시장 1등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1등인데 왜? 이 서비스 갑자기 왜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가 뭔가 결심한 바가 있는 거겠죠. 유튜브가 한 게임할 결심, 이거 왜 한 결심인지 IT 언박싱에서 들어볼게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7413님의 궁금증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최영진 님도 같이요. 추동훈 기자님, 그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사신 듯 그거 재고빵이에요 하셨는데 추동훈 기자가 나가면서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줄 알고 혹시 내가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 하고 봤는데 날짜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추동훈 기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 듯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 유튜브에 쇼핑 채널이 일단 생긴대요, 박사님. 유튜브는 기존의 영상 서비스로도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 하다가 영상 보다가 갑자기 쇼핑? 이거 왜 합니까? 우선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우선은 유튜브가 아직 벌써 이제 2, 4분기가 지나가지만 1, 4분기 즉 3월까지 1월, 2월, 3월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9개월 동안 연속해서 광고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이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유튜브는 계속 성장해 줘야 되는데 유튜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올해 2월에 9년 동안 유튜브를 CEO로 있었던 분이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CEO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새로운 CEO로 왔는데 하필이면 회사가 매출이 줄어들고 있네. 그럼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광고 시장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도 쇼핑을 해보자. 왜냐하면 유튜브에 여러분도 요즘 많이 보시는 쇼츠라는 이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은 워낙 틱톡이라는 데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도 쇼츠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릴스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이 쇼츠인데 지금 하루에 지금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5억 회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거고, 쇼츠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월 기준으로 볼 때 한 15억 명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쇼츠에다가 넘기다가 이 상품들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커머스 쇼핑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뭐 신선한 건 아니고 사실 이미 틱톡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요즘 이런 걸 소셜 커머스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페이스북에서 커머스를 했던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철수했는데 릴스에서는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쇼츠, 짧은 동영상에 쇼핑이 도입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왜 또 게임이냐 하필이면. 네.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게임 동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정말 게임 동영상 네. 인기 있고 또 라이브로도 중계하고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게임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 있는데 이걸 보다가 그 게임 하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심리들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글에서 스타디아라고 해서 대단히 큰 게임 플랫폼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다가 사실 접었어요. 접으면서 사실 많은 비판도 좀 받았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스타디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스타디아라는 거를 위해서 게임 개발했던 게임사들도 있는데 갑자기 접으면 그들은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 스타디아 물러나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 다시 태어날 거다. 알비백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유튜브로 짜자잔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쉽게 유튜브에 적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게임 동영상을 보다가 나도 그 게임 하련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뭐 대단히 큰 게임들이 아니라 간단한 아카이브 이러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가 먼저 줄을 이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쇼핑과 게임이 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는 디지털 광고 매출이 줄어서고 두 번째는 CEO가 바뀌면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 쇼츠라고 하는 이 짧은 동영상에서 틱톡이라든지 릴스에서도 경쟁사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다 보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유튜브도 들어온 거고 게임은 원래 하던 이러한 하지만 망한 스타디아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을 한번 유튜브에도 적용하는데 하필이면 유튜브에는 많은 게임 시청자들이 있다. 그래서 시장은 존재하니 우리가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라는 것이 유튜브이 게임과 쇼핑을 시작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확 됐어요. 성과 필요, 급전 필요, 네. 알비백. 네. 딱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쇼핑 채널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을 해보면 네.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탭 같은 게.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뭔가 하면 네. 자기 쇼핑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 뭔가 단추를 누르면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능들은 다른 거예요? 아니요, 네, 다른 겁니다. 그런 기능들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네. 분들에게만 주는 건데 요즘 쇼핑이 특히 젠지들 세대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쿠팡이던 우리가 뭐 SSG든 뭐 어떤 뭐 11번 가든 우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등장하면 그 중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는데 요즘은 이렇게 쇼츠 보듯이 계속 정보를 넘겨요. 꼭 그러다가 이거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참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마저 필요했던 거야 라고 하면 구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의 지금 쇼핑은 두 가지 기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쇼츠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넘기다 보면은 짧은 동영상을 넘기다 보면은 상품 정보가 나와서 이 상품 정보도 짧은 동영상처럼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 소비하게끔 잘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판매의 기회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일하게 지금 시도하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라이브 쇼핑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쇼핑은 사실 미국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유튜브가 작년에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네, 시원치 않았던 이유들은 아직까지 라이브 쇼핑은 사실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지금 중국이고 또 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튜브는 중국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미 네이버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라이브 쇼핑에 사람들이 소비자가 익숙하니 한번 한국 시장에는 라이브 쇼핑이라는 것을 해보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탭으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하겠죠. 나 라이브 방송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라이브 쇼핑 방송 할 거야라고 해서 이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뭐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특이하게 라이브 쇼핑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쇼폼 같은 경우에 쇼츠에 들어가는 건 아직 한국은 도입이 안 됩니다. 우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인도 이런 시장에서만 우선 적용이 되고 점차 여기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한국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뷰티유버 이런 분들은 본인이 화장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알려주고 나서 밑에 링크를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이크업 툴 같은 것들을 라방으로 또 판매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몰이나 아니면 브랜드하고 네네. 콜라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유튜브의 그렇죠. 지원 근데 아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방식들은 유튜브를 떠나야 돼요.
유튜브를 떠나서 다시 라방을 봐야 되거나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 안에서 구매해도 되고 유튜브 안에서 배송조회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몰입감들이 더 커지는 거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시청 시간들을 계속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또 유튜브의 경영진들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송조회까지도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훨씬 소비자들은 그 소비하는 그 과정이 편리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돈 쓸 일이 그렇죠.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잠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여기에서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필요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네. 쭉 영상을 보다 보면 즐기다 보면 사실 너는 이게 필요했어. 네. 계속 보다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네네.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네. 맞다. 나 이거 필요했구나. 그렇죠. 어쩌면 여행과 관련된 쇼츠 짧은 동영상을 그쵸. 계속 보고 있어요. 막 태국 보고 있고 베트남 보고 있고 일본 보고 있고 좋다. 막 비행기 뜨는 영상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나 여행 가야 되나. 여행 상품 이렇게. 딱 떠버리면 그쵸. 맞아. 내가 찾던 거야. 굳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여행 상품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이 즐기는 이 욕망과 함께 이 욕망이 또 팽창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어떤 사실들이고 젠지들은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역시 이게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게임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유튜브가 본사 직원 대상으로 테스트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네. 우선은 구글이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구글은 항상 서비스가 나오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쭉 테스트를 해보고 예를 들면 이번에 바드라든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 먼저 구글 직원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직원들이 한번 유튜브 보면서 게임 해봐. 혹시 유튜브 보는 게 방해가 되는지 오히려 내가 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어떠한 테스트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테스트를 한다는 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가 라이브 쇼핑, 게임 산업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 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면 이게 새로운 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증시에서 바라보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니들 사업하기 힘들구나. 그럼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이게 호재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호재는 직원들 이제 유튜브라든지 포함해서 구글이 전체적으로 18,000명 정도를 갖다가 해고를 했잖아요. 이거는 동일한 매출에서 인건비를 줄여주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 프로핏 마진율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호재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런 직원 해고에 나온 것은 주가 방어에 우선 1차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또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 고용을 무분별하게 했고 또 놀기 위해서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용시켰다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용으로 그거를 막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튜브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분기별로 해서 3분기 연속으로 해서 유튜브가 매출 하락을 겪었고 이것이 전체 구글의 매출에 영향을 줘서 1사분기 때 올해 2023년 1사분기 때는 구글 매출도 하락을 했거든요. 광고 매출 전체가. 그런 구글 광고 매출 전체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주가 그때 좀 떨어졌었고요. 근데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공지능 이 붐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출 왜냐하면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은 이 2025년까지 이러한 소셜 커머스가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2조 달러로 연간 매출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성과를 내거나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성과를 낸다라면 긍정적으로 저는 작동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전체적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저는 거시경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전 세계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이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난민들의 계속해서 어떠한 확대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 속에서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율도 대단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지금 사실은 경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런 걸 비교하더라도 유럽이 가장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매출의 하락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시장에서의 그러한 경기 위축과 소비 심리 위축이 지금 전체 디지털 광고를 기업들도 이런 데서 막 축제 분위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자라는 즐거운 어떤 흥을 돋구는 형식의 광고들은 못한다 그래요. 분위기상. 그럼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시장의 위축이 아마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난달에 유튜브가 그래서 건너뛸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그래서 살아보겠다. 이게 안간힘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임 사장이 이것도 발표한 겁니다. 건너뛸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튜브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는 우선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쓰면은 안 보는 거. 광고 안 보는 거죠. 광고 안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멜론 소비보다 유튜브 뮤직 소비가 최근에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1등 한국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앱은 이제 유튜브 뮤직이 됐다는 거죠. 그건 거꾸로 뭐냐면 이미 광고를 안 보는 프리미엄 소비자들이 꽤나 한국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고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몇 명 있는지 유튜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멜론보다는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광고를 보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3초면 스킵을 하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3초 후에 손 가가지고 스킵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광고주들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끝까지 광고를 보게 해주는 의무적인 광고들을 갖다가 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강제로 도입하겠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광고 수익도 적절하게 배분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면서 매출을 증대하고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실 좀 해소하겠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의 불만의 또 하나의 불만은 뭐냐면 사실은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 돈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에게 사실 광고 노출 제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 날라가고 그래서 요즘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 지불하는 텍스다 세금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광고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를 보면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들을 도입을 하잖아요. 싸늘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돈을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서라든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경향적으로 볼 때 광고를 보는 경향성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조건 웰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광고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건너뛸 수 없다. 오케이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30초짜리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면 저는 그 채널 안 볼 거거든요.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더 많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이거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고 그 채널뿐만 아니라 제가 옮기더라도 또 인기 있는 채널이면 또 30초가 나오거든요. 30초는 한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무조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유튜브 시청 시간이 되면은 30초는 한 번 잠깐 쉬었다 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할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면 기업들은 계속 광고를 줄까? 둘 중에 어떤 게 남는 장사일지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우주 개발 이슈 요 스페이스X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머스크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워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렇죠. 스페이스X 얘기는 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 상장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아니다. 약간 뻥튀기 됐다. 이런 얘기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공개 매수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에 있는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더 뛴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지금 현재 이번에 1월 달에 투자를 받은 이후에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예요. 1,500억 달러요? 1,500억 달러고요. 지금 미국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1월 달에만 해도 1,3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개월 만에 1,500억 달러로 정도로 10%가량 뛴 거고요. 그럼 이걸 상장한다라면 당연히 더 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공개 매수를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더 뛸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kg을 우주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팔콘 로켓이 나사가 갖고 있는 우주 왕복선의 비용의 30분의 1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공위성 띄우는 시장을 거의 스페이스X가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나사가 보내고 있는 우주선에 30분의 1의 가격으로 인공위성을 띄워줄 수 있으니까 기업들도 앞다투어 스페이스X에서 줄 서가지고 우리도 인공위성 띄워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우주 산업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0분의 1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팔콘이. 왜냐하면 이거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든 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라는 거고 아마 올해 IPO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올해 요즘 IPO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래서 IPO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큰 대형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7조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일 하시는 엔솔보다 분이 높습니다. LG 엔솔보다. 그래요. 이렇게 큰일 하시는 분이 지금 주짓수로 대결하겠다고 저커버그하고 참 어떤 게 연습하고 있죠. 진짜 모습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멈추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10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충남 서해 5도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방에 어제까지 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보행자, 운전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돈연구소 식구들 안전하게 내일도 오전 11시에 출첵해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입니다.